안녕하세요. 윤보영 시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8강의 8공식 비교하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번째 강의인데 처음에 들어가기를 했으니까 지금 8공식입니다. 이번에는 비교하기입니다. 비교를 해서 시를 쓸 때 독자들이 어떤 비교에서 감동을 느끼나 이것을 윤보영 시인의 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비교는 이렇게 씁니다. 잠깐 예를 들어보면요. 갑자기 하늘에서 행복이 떨어지면 모두 너에게 줄 거야. 너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니까. 너 행복하고 내 행복하고 이걸 가지고 비교를 시킨 거예요. 이거는 그냥 평범한 비교죠. 이런 비교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비교입니다. 보세요. 사물을 먼저 도출하고 다음에 생각을 이끌어오는 이런 비교를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 비교는 앞에 사물과 생각이니까 나의 일체화를 통해서 독자들이 감동을 받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이 안경에 대한 시인데요. 사람들은 가까이 더 자세히 보고 싶어 안경을 또 이건 사물을 먼저 나를 이끌어 왔잖아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나를 가지고 비교를 시키는 거예요. 그대 그려온 나를 가까이 더 자세히 보고 싶어 눈을 감는 거예요. 나 두 개를 비교시킨 거죠. 비교시켰는데 뭐가 됐습니까? 감동이 됐습니다. 감동. 이렇게 사물을 먼저 이끌어와서 제시해놓고 그 뒤에 나를 가지고 갔다 내 생각을 갖다가 다시 나열시키면서 두 가지를 비교시키는 이런 비교하기 기법입니다. 빼빼로데이라고 물론 이거는 그냥 우리가 지금 공식을 설명하기 때문에 공식을 배우기 때문에 이 빼빼로데이라는 시를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이야 날씬하라는 뜻에서 빼빼로를 선물하지만 이거는 무엇이에요? 일상이죠. 일상을 먼저 이끌어 왔죠. 그 다음에 나는 네 생각 속에 들어가기 쉽게 빼빼로가 되고 싶어. 어떻게 했습니까? 나로 온 거죠. 나. 그래서 빼빼로데이 날만 되면 이 시화가 인터넷상에서 서로 주고받는 빼빼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상과 생각을 비교시켜서 시를 만드는 겁니다. 사람들은 커피를 커피로 마시는 거예요. 나는 커피를 그들 생각으로 마시는 거예요. 이렇게 커피하고 생각을 비교한 거죠. 이해가 좀 가나요? 좀 약간 아쉽죠? 그래서 좀 보충적인 개념으로 들어갔어요. 사람들은 마신 커피로 느티나무 그늘을 만들지만 나는 기분에 날개를 단다. 이렇게 갔습니다. 어때요? 이제 이해가 가죠? 앞에 먼저 커피는 일상이고 그대 생각은 나예요. 이게 합쳐서 이런 내 기분에 날개 달리는 기분 좋은 시가 된 것입니다. 비교를 통해서 이렇게 기분 좋은 시가 만들어진 거죠. 지우개로 글씨를 지우면, 그죠? 글씨를 지우면 종이가 남지만 그림으로 내 일상을 지우면 그대 얼굴이 남는다. 이렇게 비교했죠. 여기는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지우개로 글씨를 지우면 종이가 남는 거예요. 그런데 그림으로 내 일상을 지우면 그대 얼굴이 남는다는 식으로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이건 나고 이건 일상이고 합쳐서 감동이 된 거죠. 설명에 이해가 가죠. 비교하는 기법. 사물을 먼저 나열하고 사물 지우는 종이 지우는 거, 그 다음에 생각을 이끌어와서 감동을 만드는 이런 비교 기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나열형도 나중에 뒤에서 가서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나열 비교, 바로 나왔네요. 예. 나열 비교는 나열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하나 결론을 가는 겁니다. 보세요. 그대는 바다입니다. 바다 맞죠?
내가 바다로 가면 그 함께 살 섬이 왔죠. 섬이 산으로 된 거예요. 또 산이 뭐가 됐어요? 길이 된 거예요, 길. 그죠? 그럼 길이 뭐가 됐습니까? 바람이 된 거예요. 그대 생각 앞세워 그대 머무는 곳에 데려다 주겠다며 그림이 되자고 하는 그대는 내 사랑이라 했습니다. 날마다 날 행복하게 해주는 사랑이 맞습니다 하고 확인까지 해준 거예요. 이게 비교예요. 나열을 했죠. 나열 쭉 나열을 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결론을 지었죠. 그리고 확인까지 다시 해줬죠. 감동을 이는 나열 비교라는 거죠. 미안하다. 미안하다 너를 너무 좋아해서, 미안하다 너를 자꾸 좋아해서, 미안하다 너를 많이 사랑해서 이렇게 나열을 한 거예요. 생각하고 다시 생각해도 모자라는 것 같아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아까 나열하고 결론 지었죠. 그런데 결론에 하나를 더 이렇게 보충 설명까지 해줬죠. 미안하다. 정말 내 그 좋아하는 게 이렇게 좋아해도 좋아하는 것이 모자라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한번 툭 쳐줌으로 인해서 미안하다라는 시 한 편이 탄생한 것입니다. 나열 비교 이해하시겠죠? 한정 비교를 볼까요? 비교 한정. 한정 비교입니다. 그죠? 한정 비교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정시키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뒤돌아보니 잘한 것은 책을 읽은 것입니다. 책 읽은 것이 참 잘한 거예요. 커피 한 잔 마신 것도 잘했고, 이 커피 한 잔 마신 것도 잘했고, 꽃 구경한 것도 잘했습니다. 책 읽은 것도 좋고, 커피 한 잔 마신 것도 좋고, 꽃을 구경한 것도 참 잘했습니다. 얘 친구를 커피 마시면서 생각한 것도 잘했고, 맑은 하늘을 올려다본 것도 잘했습니다. 다 잘했죠. 그런데 제일 잘한 것이 하나 있으면 이 한정으로 가는 거예요. 제일 잘한 것은 그대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고 한정을 탁 쳤어요. 나에게 이보다 소중한 것은 없으니까 하고 다시 보충 설명까지 하면서 비교를 딱 이렇게 했습니다. 한정시킨 거죠. 뭐라고? 다 잘했지만 그대 생각한 게 제일 잘했다고 딱 한정을 시킨 거예요. 이해가 가죠? 재미있죠? 이렇게 비교시는요 정말 재미있습니다. 다만 사물을 먼저 갖다 던져놓고 밑에 생각을 넣거나 나열을 해놓고 다시 결론을 짓고 부족한 부분을 한 번 더 강조를 해줌으로 인해서 확실하게 가슴에 담기는 글입니다. 봄이 너라면, 봄이 따뜻하게 다가선 봄이 너라면 좋겠다. 환한 꽃을 피우듯 미소 짓는 너라면 좋겠다. 봄이 또 나열을 하는 거예요. 봄이 꽃샘 추위로 다가선다 해도 너라면 좋겠다. 토라졌다 웃는 모습에 향기가 나는 너라면 좋겠다. 봄이 꽃을 피워놓고 허무함을 느끼게 하여도 너라면 좋겠다. 그 허무로 네 존재가 입증되고 행복하다는 것을 아는 너라면 좋겠다. 그래놓고 한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 봄이 나였으면 좋겠다. 이미 봄인 너를 알아보는 봄이었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한정을 시킨 거예요. 다 봄이 뭐 어땠으면 좋겠다, 어땠으면 좋겠다 해놓고는 아니라고 딱 이렇게 딱 한정을 시킨 거예요. 이렇게. 봄이 나였으면 좋겠다. 이미 봄인 너를 알아보는 나였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한정을 탁 시킴으로 인해서 이 시가 나열형 한정시가 된 겁니다. 여기에서요, 우리가 아까 앞 시간에서 우리가 배웠죠. 띄어쓰기 이렇게. 요걸 털어졌다 웃는 모습에 향기가 나는 해. 요것만 다 요 정도 길이가 되는데 이게 옆에 붙어서 이 정도 이렇게 가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당겨 올려서 줄 끊기 할 때 요 찍고 쉼표 찍고 다시 이렇게 요렇게 붙여준 겁니다. 앞 시간에 우리가 줄 바꾸기 생각이 나죠. 그 사례가 있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 겁니다. 다시 비교로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추운 날은 여러 겹 옷보다
얇아도 사랑 한 겹이 좋고, 더운 날은 용량 큰 에어컨보다 적어도 사랑 한 줌이 더 좋다. 어떻든 사랑 한 줌이 더 좋은 거예요. 두꺼운 옷보다도 또 용량 큰 에어컨보다도 사랑 한 줌이 좋다는 거예요. 약간 싱거우니까 뭔가 다시 설명해 주는 거죠. 아니,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추운 줄도 모르고 더운 줄도 모를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아련한 기억으로 한 세월을 지내봐서 내가 잘 안다 하고 내가 도장 찍듯 증명까지 해줬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추운 줄도 모른다, 더운 줄도 모른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죠. 이런 사랑은요, 우리가 한번 해볼만 하죠. 그럼요, 이런 사랑이라면 우리가 해볼만 하죠. 추운 줄도 모르고 더운 줄도 모르고 여름에는 시원한 바닷가에, 그리고 이렇게 폭포 아래서 이렇게 그 여행을 갖는 그런 시원한 바람, 산바람이 맞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겨울에는 따뜻한 바람이 부는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랑인데 해볼만 하죠. 해볼 수만 있다면,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잠깐요, 시화 만들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 시가 시화로 만들어진 게 수천 편은 됩니다. 실제적으로 캘리그라피 글씨로 적혀진 것만 해도요, 한 1000여 편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 시화가 인터넷상에 많이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데, 제 시화가 짧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시화는 짧은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림과 시 화자가, 요거는 글씨고 그리고 요거는 그림이잖아요. 이 그림이 들어갈 때는요, 그림과 글씨를 구분해야 하는데, 가능하면은 시의 감동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림은 최소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 보면은 시를 대변하는 그림을 그려줄 때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쉼터에 정자가 나오잖아요. 그죠? 커다란 정자 그림을 그려놓으면 그 쉼터의 이미지가 정자 그림에 다 흡수돼 버리니까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글씨에 무게를 두어야 하는 건데, 글에 이렇게 글씨가 아니라 글에 무게를 두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림에 무게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행사 같은 거 할 때 우리 시화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이렇게 프린터로 해서 만들어주는 시화 있잖아요. 그때는 그분들이 이런 개념을 잘 모르니까 그렇게 정말 시화를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은 여기 글이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 전체 다 그림을 그려놓는 거예요. 윤보영 시인의 시화는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여기 이렇게 시화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은 여기 글씨가 이렇게 쓰고 그림은 여기 하나 이렇게 딱 찍거나, 아니면 여기 시화를 알도록 여기 뭐 좀 하나 이렇게 꽃 한 송이 이렇게 그려놓은 거, 요 자체를 칼라로 그림으로 인해서 이게 시화구나 알도록 하고, 이 시적인 감동을 주기 위해서 저는 많이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은요, 이 시쓰기 공식을 통해서 시를 쓰는 것을 이렇게 시화를 많이 만들 겁니다. 또 이 시쓰기 공식을 적용해서 감성시를 써가지고 인터넷상에 올리게 되면요, 이 시화 만드는 작가들이 이 시를 가지고 시화를 만들어서 인터넷에 막 올려줄 겁니다. 그때 보면은요, 이와 같은 시화를 많이 만들어 주게 될 겁니다. 저는 가끔 제 시를 시화 전시해야 하는데 찬조로 후원 겸 해서 시를 좀 내달라고 할 때, 내주고 난 뒤에 거기 와서 한번 초대를 또 받습니다. 시화전 오픈식 하는 날 가보면은요, 깜짝 놀라는 수가 있어요. 왜? 시는 조그만하게 써놓고 여기 그림을 커다랗게 넣어가지고 이게 화선지 시화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동양화 그리고 난 뒤에 거기에 옆에 이렇게 시를 이렇게 글씨를 적잖아요. 이거는 이만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매화 같은 이런 그 그림을 그려놓고 요 밑에다가 조그만하게 이렇게 글씨를 쓰잖아요. 이게 이거는 화서예요. 화서. 화가 되려면은 시를 크게 적고 그림을 조그만하게 적어야 되는 거예요. 시에다가 이걸 중점을 두느냐, 안 그러면 그림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가지고 시화의 느낌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반반도 안 됩니다. 이게 시가 90이면은 그림은 10 이하로 내려가야지 시의 감동을
잠식해 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제가 들꽃에 대한 시를 들꽃 시화전에 하나 제출했는데 그게 한 2m 정도 높이로 이렇게 크게 하나 걸렸습니다. 그런데 시는 여기에 보일 때 말 때 써놓고 전체 들꽃만 커다랗게 이렇게 막 들꽃길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 들꽃길에 들꽃이라는 시야는 아주 한 여기 있는 꽃 한 송이밖에 감동이 안 오다라는 거죠. 그런 신뢰를 우리는 이미 이것을 시화 만들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으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우는 실수는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 낭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낭송가가 낭송을 하고 난 뒤에 낭송 참 잘하십니다. 이 말 들으면은요 시인은 기분이 별로입니다. 어떤 얘기 들어야 돼요? 아이고 목소리 좋습니다. 어쩜 그렇게 낭송을 잘하십니까? 이 말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낭송 잘한다, 너무 목소리 좋다, 어쩜 그렇게 낭송을 잘하느냐, 막 이렇게 얘기 들으면은 낭송가에 대한 얘기지 시에 대한 느낌은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낭송할 때도요, 그런 점을 분명히 좀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낭송가들은요, 낭송을 잘하고 싶어요. 낭송가 그 시보다는 막 이렇게 뭐 행동이나 뭐 목소리나 이런 걸 가지고 잘 이렇게 막 이렇게 낭송을 잘한다는 얘기를 듣고 싶은데 그 낭송을 의뢰한 시인 입장에서 특히 출판 기념회 같을 때는요, 절대적으로 작가 자신은 시가 감동적이었다고 얘기를 듣고 싶은데 낭송을 잘했다 하면은요, 그 낭송가는 낭송을 잘 못한 겁니다. 고유의 목적을 잘 달성을 못한 거죠, 그렇게. 예. 낭송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하겠습니다. 그림이 강조되면 시가 죽는다. 이거는 여기에 설명을 드렸죠. 다시 비교에 대한 그림을 볼게요. 시를 볼게요. 하늘은 깊어서 맑고요. 커피는 진해서 맑고. 두 개 하늘과 커피를 가지고 두 개 비교를 했죠. 그런데 이거는 깊어서 맑고 진해서 맑고 이렇게 해서 맑은 이유로 비교를 통해서 갔습니다. 재미있죠, 그죠? 커피가 진해서 맑다는 말을 시 아니고 어디서 이런 말을 우리가 들어보겠습니까? 그렇죠. 예. 추운 날은 사람들은 날이 추워진 만큼 더 따뜻한 옷을 꺼내고 겨울이 되면 장롱에서 겨울 옷을 꺼내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나는 그리운 만큼 내 안에서 따뜻한 그 생각을 꺼내고 둘 다 꺼낸다는 개념으로 갔어요. 그런데 하나는 옷을 꺼내고 하나는 생각을 꺼내고 해가지고 비교시켜서 감동으로 간 거죠.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죠. 예, 이렇게 시를 쉽게 쓰면 됩니다. 누구나 다 이런 시를 쓰면은 감동을 하는 감성시를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쓰면 독자들이 이 시 속에 주인공이 되니까요. 그거를 만들고 싶어. 이제 그 역사적인 소설을 읽다가 이런 거를 메모를 한번 해봤는데요. 보세요. 메소포타미아 지역 사람들은 모래를 녹여 유리를 만들었지만 이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내 마음을 녹여 거울을 만들고 싶어. 나는 거울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유리를 만드는 거야. 유리와 거울을 비교했죠. 비교한 거죠.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유리를 만들었고 나는 거울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왜? 날마다 거울에 비춰보며 내 그리움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이런 거울을 만들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이 두 개의 비교로 이렇게 툭 던진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가죠? 이해. 예. 가로등. 이 가로등이 이렇게 있어요. 가로등. 그죠? 어디 있습니까? 이게 가로등이죠. 가로등. 이 가로등이죠. 이 가로등은 집 앞에 있는 이 가로등은요. 나를 위해 이 불을 이렇게 밝힌 거예요. 이 밑으로 이렇게 걸어가는 나를 위해서 불을 밝힌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도 가로등이 하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이렇게 있는 가로등은 너를 위해 불을 밝히는 거예요. 이 가로등 아래로 이 가로등이 하나 다시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내가 걸어가는 거죠. 이렇게
비교시킨 거죠. 집 앞에 있는 이 가로등과 내 가슴에 있는 가로등을 두 개를 비교시킨 거죠. 이렇게. 비교시켜서 뭘로 갔습니까? 뭘로 갔어요? 감동이 됐죠. 감동. 감동. 그래서 가로등이라는 시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를 먼저 썼다면 제가 못 쓰겠죠. 비교를 한 거죠. 이렇게. 비 오는 날 수채화. 비에 구두가 젖고, 구두가 젖는 거 신발에 젖는 거죠. 그때 생각에 가슴이 젖고, 구두와 가슴으로 두 개 비교를 했어요. 구두는 뭐에 말려요? 햇빛에 말리고, 가슴은 그리움에 말리는 거예요. 그리움에. 비교가 됐죠. 쉽죠. 그리고 재미있죠. 이렇게. 재미있어요. 이렇게. 비교하면은 요거는 또 감동이 되는 감동. 이 감동을 주면 되는 거죠. 아무리 짧아도. 그죠? 우리가 짧은 시 너무 뭐 짧은 시가 감동을 줄까 이런 걱정할 필요 없어요. 다 감동을 줍니다. 소리와 느낌 보세요. 나는 파도 소리를 듣기 위해 바다에 귀를 기울이고, 나는 이 파도 소리 듣고 싶어서, 바다는요 그대의 그리움을 느끼겠다며 내 가슴에 귀를 기울이고, 두 개 비교를 했어요. 소리와 느낌이라는 시로 됐는데 이게 얼마나 맛있는 시가 됐습니까? 비교를 했잖아요. 비교. 파도 소리, 이 바다하고 바다하고 이렇게 나하고 바다하고가 두 개를 비교한 거예요. 이렇게. 나는 파도 소리를 듣기 위해서 바다에 귀를 이렇게 기울이고, 바다는 내 가슴에 그대 그리움을 느끼겠다고 내 가슴에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비교를 한 거예요. 비교를 하니까 어떤 시가 되었다고요? 맛있는 시가 되었다. 그렇죠. 이렇게 시는 이렇게 쓰면 됩니다. 맛있게. 촛불은 이게 어둠이죠. 깜깜하죠. 이렇게. 별빛이 있죠. 촛불은 어둠을 태워서 빛을 만들고, 그대 생각은 그림을 태워 별을 만든다. 이렇게. 어느 게 더 커요? 별이 더 크죠. 이 빛보다는 이 별이, 수없이 많은 별이 그대 그림이니까 그대 생각은 그림을 태워 빛을 만들고 해서 더 이렇게 크게 갔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재미있고 맛있는 시가 된다는 거죠. 비교는요, 우리가 잘만 비교 공식을 적용해서 시를 쓰면 정말 맛있는 시가 됩니다. 일상의 사물에 있는 그대로 먼저 제시해놓고 거기에다 내 생각을 가지고 탁 치면서 비교를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정말 맛있고 달콤하고 행복한 시가 되는 거예요. 왜? 감동을 주기 때문에. 네 얼굴 꺼내놓고 웃는 모습 보는 것, 네 미소 그려놓고 나도 따라 웃는 것, 이걸 두 개 비교한 거예요. 어떻게? 좋은 버릇이라고. 이렇게. 이런 버릇은 있으면 좋겠죠. 이렇게 비교를 한 거예요. 이렇게. 재미있는 비교죠. 감성시를 어떻게 시상으로 잡는가 잠깐 살펴볼게요. 시상은요, 한순간에 다가옵니다. 시상이 떠오르면요, 하늘에 매가 빙빙 돌다가 먹이를 낚아치듯 쏜살같이 내려가서 촥 차고 올라오잖아요. 꽁을 잡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순식간에 그 메모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메모는 시간이 지나면 점점 옅어진다. 일상에 묻혀서 옅어진다고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죠? 감동시는 감동을 받는 한순간을 아름다운 글로 적는다는 것, 이걸 보충하듯이 다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앞에 공부를 했지만. 그죠? 시상 만나기. 시상은요, 여행을 하다가도 만나고, 등산을 가다가도 만나고, 비를 보다가도 만나고, 길을 걷다가도 만나고, 친구와 커피 마시다가도 만나고, 밥을 먹다가도 만나는 게 시상입니다. 이런 시상을 만났을 때는 즉시 메모지를 꺼내서 메모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요, 메모가 그렇게 미사일보다도 더 강하다고 했잖아요. 그 메모, 여러분들은 앞으로 메모가 생활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메모가 더 옅어지고 글이 안 되기 전에 글이 될 수 있도록 메모를 해두면 참 좋겠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내려 땅이 젖지만, 땅이 젖는 거예요. 비가 내리는 거. 이거는 사실이죠. 사실.
그런데 내 안에는 당신 생각으로 마음이 졌습니다. 둘 다 졌는 거예요. 하나는 땅이 졌고 하나는 마음이 든 거, 마음이 졌는 거예요. 이렇게 사실적인 것과 생각을 비교했을 때 이게 감동이 된 거예요. 늘 얘기하는 당신 생각으로 라는 제목으로 한 편의 시가 된 것입니다. 하늘과 사랑. 이제 가을이라 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시원한 바람이 창문으로 들어온 걸 보니 이렇게 가을로 갔어. 가을을 탁 제시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랑이라 해도 되겠네요 하고 내 생각을 가져온 거야. 왜? 시도 때도 없이 그대 생각이 내 안으로 찾아드는 걸 보면 이렇게 해서 가을과 내 사랑을 비교를 딱 해서 하나의 감동으로 가져왔어요. 감동이지 않나요? 그럼요. 이 글을 보고 사람들이 막 댓글을 감동입니다. 시인님 이렇게 막 댓글을 달았던 글입니다. 감동입니다. 왜? 비교를 사물과 생각을 비교해서 감동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게 한편의 살아있는 시가 된 것입니다. 별은 하늘에서 따와, 그죠? 가슴에 달에 빛이 나고 그대는 내 안에서 꺼내 하늘에 달아야 빛을 내고 비교했죠. 별은 하늘에서 따와가지고 가슴에 달아야지 빛이 나는데 그대는 내 안에서 꺼내가지고 하늘에 달아야 빛을 내고 그래서 저는 날마다 이렇게 하늘에 그대 생각을 별로 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별을 참 좋아합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별, 그 별, 사랑하는 별, 행복별, 아름다운 별, 당신이라는 그 별, 내가 좋아하는 별이라는 거죠. 비 그친 하늘에 잠자리가 날고 있네요. 따라 날다 어지러워 다시 보니 몸은 차 안에 남겨둔 채 마음만 날고 있어요. 나도 그대를 만나면 아무리 많이 날아도 저 잠자리처럼 어지럽지는 않을 텐데 라는 시를 썼습니다. 그럼 창밖엔 비가 내렸다는 이건 앞에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게 알겠죠, 그죠? 잠자리 이렇게 날다가 어지러워 가지고 이렇게 잠자리를 따라가다가 어지러웠어요. 근데 몸은 차 안에 남겨준 채 마음만 날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나도 그들을 만나면 이제 하늘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대를 만나면 나는 계속 아무리 날아도 어지럽지 않을 텐데 이렇게 비교를 한 거죠. 진종일 그대 생각했으니 오늘 밤에 그대가 내 꿈을 꾸어줬으면 하고 꿈이라는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비교 기법으로 딱 왔어요. 그대 생각과 꿈과 이렇게 진종일과 오늘 밤에는 이렇게 한정해서 비교를 시키니까 이게 꿈이라는 좋은 시 한 편이 된 거죠. 그리울 때는 창밖 하늘에 그대 얼굴 하나, 그리울 때는 내 마음에 그대 얼굴 하나, 이렇게 두 개를 이런 나열형 비교로 해서 그리울 때는 이라는 제목으로 한 편의 예쁜 시가 되었습니다. 고추 잠자리와 빨간 사과가 서로 더 빨갛다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교한 거죠. 누구와? 나랑. 그대 생각 때문에 마음까지 빨개진 나도 가만히 있는데 이 바보, 이 참 서로 고추 잠자리와 빨간 사과보다 더 훨씬 더 빨간 내 안에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비교를 시킨 거죠. 가을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시 한 편을 제가 만들어냈습니다. 종은 있죠. 종은 자기 몸으로 마을을 올리고 종 있죠. 그죠? 이 종 있죠. 종은 마을을 올리는 거야. 마을을. 그대 생각은 추억으로 내 그림을 올리는 거야. 이렇게 종은 보이는 거고 그림은 안 보이니까 사실과 생각을 비교해서 이 또한 감동으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해바라기. 따라가는 것은 해바라기나 나는 같은 거야. 해바라기는 씨앗을 맺기 위해 따라가고 내 생각은요. 보고 싶어 그대를 따라가고 이렇게 따라가는 건 같은데 목적은 달라. 이런 비교를 한 거죠. 비교하는 시 재미있죠. 앞으로 이렇게 이런 시로 비교하면서 이런 비교시를 많이 적을 거죠. 적을 수 있겠죠. 지금까지 우리가 이 비교하기 기법을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이런 사물에다가
생각을 넣어서 비교해가지고 감동으로 오는 이런 비교가 주를 이루고, 일부는 나열형 쓰고 결론을 내리고 하나 더 보충 설명해주는 이런 비교 기법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비교 기법을 적용해서 시를 쓴다면 여러분들은 좋은 시를, 감성시를 쓰는 시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윤보영 시인의 안개꽃이 되고 싶다 시를 이경선 시인님의 낭송으로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개꽃이 되고 싶다. 윤보영. 나는 오늘 한 다발 안개꽃이 되고 싶다. 아니, 그냥 오늘은 그대 생각 가운데 꽂은 꽃다발이었으면 좋겠다. 그보다 차라리 좋아하는 마음 다 지우고 안개꽃밭을 만들어 놓고 싶다. 그대 목소리로 새를 날리고 그대 웃음으로 커피를 준비하고 그대가 꽃 속으로 뛰어다닐 정원을 만들어 주고 싶다. 나를 하얗게 지워놓고 행복한 고민에 빠진 꽃. 나는 오늘 그대의 안개꽃이 되고 싶다.